네, 저는 이번에 메타코드에서 직무전환으로 이제 논석사에서 딥러닝 개발자 보정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된 김덕배 멘토입니다. 이거는 제 별명이라도 가명으로 일단은 김덕배라고 했고요.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같은 경우에는 배경 및 자기소개, 현재 하는 일, 취업 전 활동과 취업 후 활동, 그리고 Q&A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간단 경력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고요. 그리고 영업, 유통, 리테일 직군에서 1년 동안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다가 부트캠프를 수료하고 그 후에 이제 AI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게 됐고 그 후에 이직을 지금 현재 AI와 클라우드 전문 기업으로 이직을 해서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 재단에서 멘토링 코딩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학교 멘토링도 참여하고 있고, 인공지능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 20등 내외의 등급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대 때는 프로게이머 연습생이라는 꿈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많이 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좀 안 좋게 끝이 나가지고 이렇게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그 후에도 제가 하고 싶은 걸 좀 많이 하려고 했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을 좀 많이 가졌었고요. 그 후에 이제 20대 첫 직장, 이런 직무를 진행했었는데, 의도치 않게 이제 포켓몬빵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때 너무 힘든 나머지 퇴사를 결심하게 됐고, 또 늦기 전에 한번 개발자로 직무 전환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이썬 문법은 프린트밖에 모르는 제 개발 공부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6개월 지나서 부트캠프 수료를 했고, 2달 뒤에는 이제 AI 팀에서 AI 엔지니어로 취업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는 이제 회사가 인베디드다 보니까 뭐 라즈베리 파이 여러 가지 좀 코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이제 AI 서비스 개발자로 이직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반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룹이나 계열사 AI 관련 프로젝트를 먼저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POC를, 그에 관련된 POC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AI 관련된 기술을 검증하고 또 오픈소스가 새로 나오면 사용을 해보고 모델링을 좀 적용해 본다든지 그런 업무를 일단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SI 대외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금융권 백엔드 엔지니어로 좀 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CSP, 뭐 AWS나 애저 같은 그런 학습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을 꾸준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픈소스를 좀 팔로우하는 게 제 일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돌이켜 봤던 트렌드를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챗GPT, 23년에는 이제 오픈소스 라마 같은 오픈소스가 또 되게 유행을 했고, RAG가 이제 나와서 좀 많은 할루시네이션을 없애자, 이런 주의로 이렇게 많이 연구가 됐었는데요. 그 후에 또 2024년에는 레드와 그래프, 에이전트가 많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아마 2025년에는 이 흐름을 이어받아서 에이전트와 좀 멀티모달이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공부할 때만 해도 버트로 기계 언어 번역을 하는 것도 되게 혁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잠만 자고 일어나면 사실 무언가 나오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좀 팔로우하는 게 업무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출근 전후로 이제 매일 다양한 커뮤니티를 좀 많이 들여다보는 편입니다. SNS라든지 뉴스, 유튜브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소식을 접하는 편이고요. 이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업무의 일부가 됐습니다.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트렌드를 모르고 뭔가 POC라든지 이런 거를 빨리빨리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고 있을 때 또 이제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이제 AI 서비스 개발자랑
그냥 간단하게 AI 시대의 AI를 활용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전문가로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AI 시스템을 설계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최적화에 기여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사실 그냥 AI 서비스 개발자는 약간 풀스택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대해 이제 깊이 아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또 AI에 관련한 서비스를 큰 틀에서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를 백엔드면 백엔드, 뭐 인프라면 인프라, 어느 하나 영향이 없는 기술들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방면하게 아는 사람이 AI 서비스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 개발자의 역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I 관련된 AI와 머신러닝 기본적인 서비스와 모델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서비스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엔드 역량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CS 지식을 저는 지금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취준생일 때는 사실 컨테이너나 API, DB에서 어느 정도 지식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업 규모에 따라 인프라가 들어가는데, 뭐, 온프레미스라든지, 뭐, 클라우드를 쓴다든지, 그거에 따라 좀 인프라 역량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제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MLOps 역량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워크플로우의 파이프라인을 이해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대사항은 저도 이제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기존의 AI 엔지니어들이라면 뭐 다 하고 있는 뭐 AI 리서치, 논문 리딩이라든지 모델링 같은 걸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무래도 GPU 관련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이제 쿠다라고 하죠. 쿠다 관련된 걸 좀 많이 알았을 때 모델링을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할 줄 알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업에서 이제 LLM 서비스 적용에 대해 좀 설명드릴 텐데요. 회사 규모와 보안 상황에 따라 이제 고래에서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로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를 쓸지 클로즈드 소스를 LLM 프로젝트에 적용하려고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라마, 뭐 펜 이런 모델들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챗GPT, 엔트로픽의 뭐 클로드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면은 MS 아키텍처 분 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총판을 맡고 있는 이제 뭐 다른 벤더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아키텍처 분들과 협의를 하고 뭐 애저 생태계를 활용해서 이제 애저 클라우드 LLM 프로젝트를 개발하게끔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회사 규모와 예산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그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도 뭐 애저 코그니티브 서치를 활용해서 뭐 코스모스 DB와 애저 클라우드를 통해 구현을 하기도 하고 또 따로 이제 비용에 따라 좀 다를 텐데 오픈 소스를 같이 껴넣어서 이렇게 구축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유스 케이스는 진짜 천차만별이라서 어, 기토브나 뭐 그 솔루션 아키텍터 분들이 올라오시는 거 한번 팔로우를 해보시면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싼 클라우드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곳. 꼭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클라우드를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API를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로덕트를 개발해서 클로즈드 모델로 API를 약 5만 번에서 6만 번은 찔러야지 그 온프레미스가 저렴해지는 약간 그런 ROI가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규모에 따라 다른 거라서 꼭 대기업이라고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관리를 좀 편하게 하고 싶을 때, 그냥 하나의 생태계에서 해야 할 때 많이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요것도 인력 리소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LL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뢰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클로즈드 모델, 아니 오픈소스 모델이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아직 뭐 파인 튜닝이라든지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조금 아웃풋이라든지 뭐 모더레이션 그런 기법들을 되게 많이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뢰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경우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온프레미스로 전환하기 전에 POC로 빠르게 테스트를 해볼 때 단기간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볼 때 보통 클라우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워크플로우를 구성해 주었던 것들을 파이프라인을 이제 LLM 옵스를 모두 선정하고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MLOps 엔지니어가 따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AI 엔지니어들도 파인 튜닝이나 뭐 RAG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 또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커버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일 큰 문제는 사실 LLM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LLM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오픈소스를 써야 하기 때문에 AI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인스트럭션 모델을 사용해도 한국어로 질문을 던져도 막 아랍어가 끼워져서 나온다거나 정말 의도치 않게 막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나오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AI 엔지니어들이 이제 그 한국어로 파인 튜닝을 하고 그 도메인에 맞게 파인 튜닝하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델들을 이제 파인 튜닝하고 뭔가 서빙을 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환경의 GPU도 컨트롤해야 된다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요거는 꼭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온프레미스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보안이 중요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여유가 있어서 AI 프로젝트를 많이 어, 사업을 내놓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좀 보안에 민감하다 보니까 클라우드를 많이 안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프레미스로 많이 구축한 사례를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융권에서 AI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채용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회사 규모, 비용, 시간 중요도, 뭐 인력 보안에 따라서 이제 회사들은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골라서 본인들의 사업이나 내부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어붙은 채용 시장에 이를 필요로 하는 잡 디스크립션을 좀 잘 파악하시고 유연하게 트렌드에 잘 맞춰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트캠프 수강 전후 취업 전 활동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트캠프 하루 일과 종료 후 근처 카페 가서 4~5시간 정도 따로 더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금일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거나 포트폴리오 관련 정리, 그리고 명진대회 참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게이트키퍼가 되세요라고 적어놨는데요. 사실 게이트키퍼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부트캠프를 하시든 뭐 이제 취준생이시든 같이 공부를 하는 동기라든지 뭐 친구들이 있으면은 좀 내가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게이트키퍼가 되라고 적어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미에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에 되게 재미에 빠진 거는 캑을 하고 나서부터였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3, 4시까지 이제 막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해보고 모델링 바꿔가면서 막 서브 미션 제출해보고 이런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같이 이제 밤새는 동기랑 맨날 피파 하면서 이렇게 되게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약간 도파민이 많이 터져가지고 좀 좋은 결과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커리어가 어떻게 보면 좀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중요한 게 이제 AI 개발자와 AI 리서처는 분명히 좀 다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AI 개발자는 설명을 드렸고요. AI 리서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업계에서는 석사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논문 리딩이라든지 논문을 실제로 써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뭐 알고리즘 개발도 많이 하고 통계 및 수학 베이스가 일단 좀 있어야 논문을 리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대학원을 나오시거나 뭐 통계학과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네 개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다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조금씩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네, ETL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수출 변환 적재하는 프로세스를 좀 기업에 맞게 자동화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즈니스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모델링하고 통계적 분석 및 예측 모델링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는 좀 코딩을 좀 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인사이트 도출을 하고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써놓은 전문 특화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잡 디스크립션에서도 특정 이제 전문 특화된 요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석사 뭐 학사를 요구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그래서 학사 쪽으로 넣어놓긴 했는데 요거는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 뭐 LLM 엔지니어, 컴퓨터 비전, 그리고 추천 시스템, 뭐 자연어 처리,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내가 뭘 하고 싶다, 빨리 분야를 구체화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요게 이제 뭐 잡 디스크립션인데요. 그 실제 잡 디스크립션을 보면 기업에서 어떤 원제를 원하고 기본적으로 서류를 넣을 수 있는 자격과 우대 사항하고 전용 절차에 따라 이제 이 피드에 맞게 이력서를 준비하시고 면접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전 AI, 파이토치, 케라스, 텐서플로우라는 걸 등뭐 있을 것 같고요. 프레임워크로. 그리고 우대사항에 보시면 아까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제가 대회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AI 컴피티션 수상자도 되게 우대를 하고 있고요. AI 관련 탑티어 논문 게재 경험을 뭐 우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약간 도루마무인 것 같아요. 뭐 석사만 뽑는데 그러면 석사를 가야 하나요? 그래서 이제 앤서로 연구를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은 연구를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연구를 할 게 없다면 대학원을 안 가는 게 나아 취업을 해. 뭐 근데 또 요즘에는 취업 시장이 어려워가지고 취업이 안 되잖아요. 경력만 뽑는데 어떻게 해요? 요런 이제 빙하기 좀 도루마무에 갇혀 있을 때 뭔가 본인만의 강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장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메타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현실을 조금 파악할 줄 알고 또 허황된 광고 통계 이런 거에 좀 쉽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진짜인지 좀 살펴보고 또 현직자한테 좀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서 좀 경력직 채용 이제 프로세스에 어떻게 도전을 해야 할지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어, 수업 준비를 위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네 가지를 포트폴리오로 일단 정리를 했던 편이고요. 처음에 이제 노션에다가 정리를 하면은 그 CV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 비테라고 해서 뭐 경력 그냥 어 이력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션에서 공부한 거나 이제 뭔가 입력한 거를 이제 이력서에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노션에 정리한 거를 이제 블로그에 무조건 포스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에 정리했던 내용들이나 뭐 코드가 있다면은 깃허브에 업로드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순환 구조가 일어나게끔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소에 조금이라도 해놓지 않으면은 이게 스노우볼이 돼서 좀 많이 굴러온다는 게 좀 되게
옆에 이제 동기들이 나중에 그 스노우볼을 맞는 걸 보고 제가 정말 다행이다 했거든요. 그래서 쌓이면 나중에 이것만 하다가 좀 퍼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조금 조금씩 매일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장소 상관없이 그냥 수업 쉬는 시간 저녁 카페에서 뭐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하는 포스팅 하는 습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정리를 해도 제가 좀 안,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파라 메모법이라고 요즘에 메모법이 좀 재작년인가? 그 메모법이 나왔는데요. 그걸 한번 좀 검색해 보셔서 해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태스크별로 좀 정리해서 나눠 놨던 것 같고, 그때그때 빼서 이제 보충 보완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정리가 돼 있다면은 되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뭐 대기업 이력서를 쓸 때 그때그때 그냥 복붙해서 약간 붙여넣기로 이력서 지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공부한 내용은 아까 파이프라인대로 내가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게 좀 기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작성한 글은 좀 셀프 브랜딩에 활용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뭐 링크드인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기술 블로그에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시로 멘토나 협업자 뭐 교수님한테 검사를 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했던 루틴인데요. 나만의 루틴 만들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일 1 기터브 잔디 신기, 뭐 매일 630 포트폴리오 정리, 9시 코딩 테스트 1시간씩 하는 거,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라면 이제 블로그는 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서도 이제 셀프 브랜딩이라는 단어를 뒤에서도 또 설명을 하겠지만, 뭐 논문 리뷰라든지 기술 블로그, 오픈 소스 리뷰, 배운 것 정리, 개념 정리,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는 거는 디버깅 노트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도 하지 못했는데, 이걸 해놓으면 사실 스택 오버플로우에 유입되는 디버깅을 찾으려는 유저들도 제 블로그에 많이 들어오게 될 거고, 또 이만한 사실 포트폴리오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면접 시 내가 적은 글들은 이제 GPT가 답변하듯이 좀 착착착 나와야 됩니다. 어, 이게 사실 제일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취준생들이 그 이력서 넣는 걸 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세요. 그리고 경력직이나 뭐 지원 요건, 석상을 뽑는데도 일단 넣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떨어진 이유를 좀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단적으로 인사팀에 메일을 좀 보내가지고 그 관련해서 이제 어떤 컬처 핏이 안 맞아서 떨어졌는지 좀 답변도 받아봤던 것 같아요. 어, 그 논석사 강점 만들기 사실 저는 석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석사를 좀 대변할 수 있는 뭔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은 항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우대상 조건을 보는데 컴피티션 어, 수상자 요거를 좀 내가 지금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회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어, 거의 대회를 하는 동안은 거의 한 4시간 자면서 많이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재밌어서 했던 거라서 뭔가 더 잘 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석사도 결국은 논문에서 본 이유로 뽑으려 하기 때문에 논문 리뷰와 가능하다면 논문 쓰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연구소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논문을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만약 가능하다면 그걸 체험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업과 유사한 프로젝트 경험을 하고 빌드 메포를 경험하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프로젝트를 다양한 이력서를 보다 보면 다양한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최대한 좀 현업과 유사하게 뭔가 문제점을 고민하고 트러블 슈팅을 했던 거를 좀 녹여서 빌드 메포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와 스터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부트캠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여기서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제 커뮤니티를 해보니까, 진짜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취준생 때 많이 들었던 건데, 힘든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힘들지 않다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뭐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저에게 스스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경진대회 팁을 좀 설명드릴게요. 맨날 이제 논문에서도 뭐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풀고자 하는 뭐 그런 논문들이 많은데 일단은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빨리 정의를 하시고 그리고 모델 셀렉션이 절반이고 또 데이터 전처리가 절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베이스라인이라는 항목에 우승자 코드들이 있어요. 비슷한 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머신러닝 대회라면은 이제 뭐 감귤 수확량 예측이라면은 뭐 농산 이전 농산물 수확 예측 대회의 우승자 코드를 좀 참고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우승자 코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이스라인 코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시작이고요. 베이스라인에서 조금만 업그레이드 해도 충분히 상위권 점수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코드를 완벽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대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서브미션을 제출해본 사람이 사실 1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시도가 좀 핵심인 것 같고요. 딥러닝은 이제 레퍼런스 모델이라든지 소타 모델을 좀 빨리 찾고 선택해서 돌려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해 동안 이제 참여했던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정리하니까 53개였고 그걸 또 이제 강점으로 이력서나 포트폴리오에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자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많은 경험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이 되게 피곤할 수는 있는데 그만큼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카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30개 이상 정도 방에 들어가 있고요. 어, 혼자 프로젝트 할 당시에 이제 모르는 게 뭐 텐서 값을 뽑아가지고 뭔가 에러가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러를 좀 디버깅 하려고 처음에 스택 오버플로우를 뒤졌는데 잘 안 나와 있어서 오픈 카톡에 그냥 던져봤는데 생각보다 친절하게 답변해주고 그 문제가 해결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오픈 카톡을 되게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론 내용이 쓸데없는 내용도 있지만 그냥 내용을 밀려있는 300개짜리 톡을 읽다 보면은 이게 뭐 최신 트렌드라든지 뭐 모델에 관련된 뭐 레이어 관련된 뭐 다양한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만 읽어도 사실 지식이 많이 습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카톡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모르는 거 있을 때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학생들도 그렇고 취준생도 그렇고 개발자가 개발만 잘하면 되지라는 말도 사실 맞습니다. 근데 평범한 개발자, 저 같은 이제 평범한 개발자는 사실 다른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를 어필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네트워킹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내가 하루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와 비슷한 일들을 하고 뭔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잡담을 나누는 건데 그 그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뭔가 영향가가 없을 것 같은데 되게 돌이켜 보면은 좀 뭔가 성숙해지는 저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나중에는 제가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걸 좀 제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자리 같아요. 사람들이랑 얘기해 본다는 게. 그래서 커뮤니티 네트워킹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업 커피챗 뭐 메타코드 현직자 특강 같은 거라든지 뭐 되게 대기업이나 뭐 여러 플랫폼에서 많이 현업 커피챗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커피챗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뭐 실제로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괜히 하는 건 아니니까 한 번쯤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현업자와 얘기하면서 되게 커리어 방향을 잡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을 챙기는 성격이다 보니까 같이 잘 되자 이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동기들을 좀 챙기고 했었는데 이런 명함을 받았을 때 좀 다시 한번 집에 잘 들어가셨나요? 이렇게 단순한 좀 연락을 하시다 보면은 되게 모르는 게 있을 때 질문을 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좀 명함 받으신 거를 뭐 리멤버에 저장을 해서 되게 끝까지 좀 릴레이션십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취준생분 아는 분 되게 경력 이렇게 좀 백엔드 경력 이렇게 하시다가 한 3년 차 정도인 분을 좀 아는 분 회사 뽑는다고 해서 추천을 해드려가지고 최근에 입사를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리커멘드 제도가 좀 개발자 풀에서는 잘 돼 있으니까 좀 많은 사람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AI 리서치라고 해서 사실 CS 지식을 모른다면 아무것도 사실 못하는 사람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모델링을 잘 해도 그거를 남들에게 뭔가 배포를 하고 이제 쓸 수 있게 서비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취준생이랑 이제 뭐 부트캠프 수료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걸 바라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냥 컴퓨터 공학 지식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컨테이너 기반으로 좀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도커 컴포즈, 뭐 쿠버네티스까지 쓰시면 좋겠지만 도커로 좀 프로젝트를 빌드해보고 이런 사소한 습관이 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대기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꾸준하게 루틴을 만드셔서 한 시간씩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코딩 테스트를 못해서 6개월 정도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 기준으로 프로그래머스 레벨 2나 뭐 백준 골드 이 정도는 쉽게 좀 푸셔야 코딩 테스트를 합격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카라쿠베 뭐 삼성, LG 뭐 다양한 기업들이 좀 코딩 테스트가 나오는 방식이 다르고 유형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취준생 카페 같은데 그런 코딩 테스트 모음집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알고리즘이 많이 나온다더라 이렇게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삼성에 가고 싶다면 그것만 주구장창 좀 푸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좀 합격의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머신러닝,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군 같은 경우는 과제 전형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하셨다면 사실 별 다른 준비 없이 합격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논문 구현이라든지 뭐 코드 구현,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기 위한 현업에서 있을 만한 이그젠플로 과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논문을 받았을 때는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레이어 쌓아가지고 이렇게 제출했던 것 같고요. 오히려 문제 해결 능력에서 뭐, 현업에서 이그젠플을 주는 게 좀 많이들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셨으면은 그냥 딱 보입니다. 그래서 수능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는 저도 면접을 되게 소홀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딱 진짜 준비하는 만큼 합격을 한다고 해서 좀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후회가 많이 남는데요, 사실. 요 포스트 데브스 AI 테크 인터뷰라고 여기에 머신러닝 관련한 기본적인 이제 QA 세트가 있는데 그거는 좀 숙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트랜스포머나 어텐션, 뭐 CNN, 요 LSTM 뭐 이런 기본적인 자연어 처리라든지 컴퓨터 비전에서 좀 사용되고 있는 메커니즘들은 좀 숙달하시고 딸딸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트랜스포머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숙달하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제 본인이 기술한 프로젝트라든지 포트폴리오 내용은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시면은 이 프로젝트를 내가 한번 공격을 해보시면서 거기에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좀 한번 달아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통계 수학을 물어보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준비하시되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답하다가 더 꼬리에 물어서 약간 서로 난처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결국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지금 석사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 라는 인상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좀 면접 보셨던 거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요 이제 관련해서 다른 회사 가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꼭 정리를 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그냥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넣어봤고요. 뭐, PT 면접, 압박 면접이나 PT 면접 봤을 때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사실 붙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은 또 준비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강 후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형 AI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도 뭐 GPT 쓰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회사마다 다를 것 같고요. 거의 다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드 리뷰라든지 리딩을 할 때도 많이 쓰고 정보 탐색, 그리고 워크플로우 구성,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코드 뼈대 짤 때를 뼈대 짤 때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회사마다 좀 다르니까 진짜 안 쓰면 바보인 것 같습니다. 꼭 많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경험하는 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워낙에 다양한 플랫폼도 많고,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이드 프로젝트도 많아지고 있어서, 또 걱정은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양산화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저의 개발 실력을 늘리는 데는 결국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취준생이랑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덕트 3개 개발 중이고요. 바로 사이드 프로젝트로. 그리고 앞에서 나온, 물론 기터브를 옛날처럼 일일 일 잔디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이력서를 계속 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히 이제 동기들이나 뭐 친구들, 게이트키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구체화를 하셔야 되는데요. 2024년은 저에게 진짜 뿌듯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2023년에 목표를 되게 구체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뭐 자격증을 뭘 딸 거고, 내가 어떤 논문을 몇 개를 읽을 거고, 그런 걸 다 적어놨던 것 같은데, 그거를 구체화했을 때 확실히 성취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직을 했고, 뭐 커리어 성장이 눈에 띄었고, 또 신년 목표를 모두 이룬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냥 멀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뭐 네카쿠베라든지 M7, 빅테크 목표를 높게 설정하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 그냥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